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의 강남에 재건축된 아파트 잠실 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엄청 단순하게 돼 있죠. 둘 다 똑같은 고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구경하는데 위는 아무도 관광객이 안 오죠. 그걸로 그냥 판결 난 거예요. 위가 아름답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위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고 낮음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단순하냐, 다양하냐예요. 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프랙탈 지수라고 합니다. 프랙탈 지수가 1이라고 하면은 아주 단순한 경우예요. 프랙탈 지수가 2면은 완벽하게 복잡한 아주 거의 카오스, 혼돈의 수준입니다. 근데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그 중간 1.4 정도예요. 적절하게 불규칙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형태와 재료를 어떻게 써서 다양성을 만들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또 하나는 외부 공간들을 보셔야 되는데, 외부 공간이 다 넓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센트럴파크가 엄청 좋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데, 센트럴파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넓은 거예요. 폭이 좁은 쪽이 850m고 긴 변이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면은 되게 좋아요. 주변에 빌딩도 하나도 안 보이고 시골에 와 있는 것처럼 되게 좋은데, 문제는 밤에 가면은요, 깜깜해지면은 여기는 정말 누가 죽여서 묻어 나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같은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을 설계했거든요. 근데 이 공원은 사이즈가 작아요. 낮에 가서 보면 되게 빌딩이 쭉 보이고 그렇습니다. 별로 센트럴파크만 못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밤이 돼도 안전하게 씁니다. 그 이유는 이 주변에 해가 지고 나면은요, 여기 빌딩들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공원을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CCTV 카메라를 달면 안전해지죠. 저도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한두 명씩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점점 착해져요. 그게 보는 눈이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 시민공원이 좋은 이유는 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한강, 뭐 올림픽대로, 한강 다리, 강변북로 이런 데 차불빛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 내려다보게 되고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서울 특히 안타까운 공간이 학교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보시면은 항공사진상의 학교 운동장은 유럽의 광장보다 분파가 더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초중고 운동장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은 조기축구 아저씨밖에 안 써요. 그게 공간이 되게 낭비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광장은 어떠냐? 학교 운동장하고 사이즈와 빈 공간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가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광장은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속 쳐다봐서 이 공간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명히 많은 외부 공간이 나올 건데요. 그 외부 공간에 그냥 깊은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제대로 쓰려면은 주변에 가게가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시선이 집에서도 내려다봐야 되고 주변에 카페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제가 만드는 이런 계획안들을 보시면 제가 소망교회 마스터 플랜을 한 건데, 주차장 앞에 이런 공원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이런 교육관 쪽에서 이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꼭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저 외부 공간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의 사무실 공간인데요. 이 공간 저희가 디자인할 때에도 주안점은 뭐였냐? 포디움 부분에 저런 가든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는 반드시 주변에 식당들을, 구내 식당을 배치를 해서 밥 먹으면서 정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공간과 주변부에 있는 건물의 쓰임새가 서로 연동되게끔 하는 게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성공적인 단지가 되려면은 상업 분야에서의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가로가 되게 활성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업가를 활성화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남자들이 데이트 코스 정할 때 테헤란로 걷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명동이나 홍대 앞이나 뭐 가로수길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리를 왜 더 걷고 싶어 하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홍대 앞에 제가 있으면서 맨날 여기는 왜 걷고 싶은 기분이 들을까? 가게 입구의 숫자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인데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 세는 거예요. 홍대 앞에 가게 숫자를 세보면요. 120m 구간에 1층 가게 입구가 16개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가게 입구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특히 가운데가 공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편 쪽 가게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홍대 앞은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4개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명동 거리를 조사해보면 36개가 있고요. 강남대로는 14개로 반토막 나요. 왜냐하면 10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건너편을 못 가서 그렇습니다. 테헤란호는 제일 적어요. 8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큰 빌딩 지어야 되니까 입구를 띄엄띄엄 큰 필지로 만들어놔서 입구가 띄엄띄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수길이 36 정도 되고 스페인의 유명한 람블라스 거리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30 이상의 이벤트 밀도를 가진 데들이 걷고 싶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 나오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게 입구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건 텔레비전 채널 숫자 많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상파 방송만 보다가 돈 내고서 케이블 방송을 간 이유는 채널 숫자가 많아서 우리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대 앞을 걸으면 10분 걸을 때 가게를 한 100개 정도 만나면은 테헤란로는 걸을 때 가게 숫자가 몇십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 변화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텔레비 케이블 방송 많이 볼 때에는 유튜브 없던 시절에 집에 가면은 제 TV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케이블 방송 채널이 한 100개가 돼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돌립니다. 볼 거 재밌는 거 찾아서. 그러면 저같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분은 아실 텐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TV 채널을 꾸준하게 돌리면은 어느 순간 재밌어집니다. 그 드라마 채널이 한 몇십 개 붙어 있잖아요. 열 몇 개. 그러면 채널 돌리면 대사가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점 입구의 숫자는 다양한 TV 채널의 숫자예요. 그 우리가 시속 4km를 걷게 되면은 상점 숫자가 많은 이런 명동이나 가로수길은 2.5초당 한 번 채널이 바뀌는 TV고 테헤란호는 11초당 한 번 채널이 바뀌는 TV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더 선호하게 돼요. 근데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가입니다. 이게 반포에 재건축된 자야 아파트 단지죠. 1층 엄청 좋아요. 뭐 차들도 안 다니고 뭐 사람들 다 걸어다니는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이 다 아파트 담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없어요. 북쪽에 600m 구간에 입구 딱 하나 있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온통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느냐? 가게가 있는 여기 다 있죠. 코너에 상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 100개도 넘게 가게가 있죠. 여기서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차 마시고 병원 가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친구 만날 때 밑에 지하 주차장 가서 차 끌고 딴 데 가서 더 주차하고 만나요. 그러면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할 때 차선 숫자 늘리라고 하고 건축 심의할 때 주차장 많이 만들라고 하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요. 근데 옛날에 아파트는 안 그랬거든요. 구반포 아파트나 아니면 동부이촌동 아파트 같은데 연도형 가로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에 걸으면서 신반포까지 가는 일도 생겨나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구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73동 뒤에 그 숲 있는데 하고요. 두 번째가 아케이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러한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런 1층짜리 가게들이 쭉 연속적으로 있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이 단지가 특별한 거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한쪽에 지하철역이 있고 그 다음에 1.5km 떨어진 데 공원이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스턴에 가면 뉴베리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45km 걸어가면 아까 보신 보스턴 커먼 공원이 있어요. 그 사이가 미국 동부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거리입니다. 뉴베리 스트리트라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신사동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 신사역에서 1.1km 걸어가면 한강 시민공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2000년대 초반까지 아무도 안 가는 동네였잖아요. 임대료가 싸가지고 설계사무소가 많았어요, 여기에. 근데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떴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토끼굴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여기 미성아파트 뒤에 있었잖아요. 토끼굴이. 음습하고 건너갈 때 무서웠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근데 한강 르네상스 할 때 위치를 바꿨습니다. 모차 분리하고 왕복 차선 만들고 밝고 쾌적하게 만들면서 그 위치가 가로수길 축선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신사역과 한강시민공원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가로를 만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코너에 압구정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도 한강 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상업가로를 만들 때 제일 활성화되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상업가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동호대교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랑 설득을 할 때에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 4년 전에 서울시하고 한강 가는 길이라는 용역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두 개의 사이트를 정했는데 하나는 여기였고 하나는 저 합정동 쪽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압구정역에서부터 한강시민공원까지를 해야지 이게 시민들이 쓰는 가로가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으로 관통해서 가는 도로는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걸 하지 말고 동호대교 쪽으로 그 스트리트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징벌적으로 자꾸 단지를 쪼개려고 하는 그러한 서거 방식에서 좀 벗어나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가로를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이 포인트 여기를 제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일반적으로 뭐 신세계 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이다 뭐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앵커 시설로 들어가고 새로운 스타일의 뭐 스타필드의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쇼핑몰을 만들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점이 될 수 있는 걸 하던 우리는 정말 핵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저런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거리 길이가 66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뉴베리 스트리트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가게의 보시면 왼쪽이 테헤란로고 오른쪽이 뉴베리 스트리트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스턴의 유명한 스트리트. 창문의 앵글이 달라요. 내가 걸어갈 때 창문이 도로를 향해서 나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줄인 것 같은데 내가 걸을 때 창문이 저기 보시면 베이 윈도우라고 그래서 45도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틀어져 있는 걸로 계속해서 그 풍경이 보이는 겁니다. 가게의 풍경이 훨씬 더. 그러니까 걸을 때 걸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적용을 한 게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테라스형으로 예를 들면 테라스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 원리를 적용해서 디자인한 게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그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거 1, 2동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스트리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 윈도우처럼 돼 있고 여의도역에서부터 그 탄천공원까지 가게 되고 테라스에서 스텝으로 내려가서 공원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호대교 옆은 이런 스타일의 쇼핑몰이 들어서는 그런 스트리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 건너편에 서울 숲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뭐 성수대교 건너서 가지는 않잖아요. 옆에 차가 빨리 다니니까. 그래서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드는 거가 이 아파트 단지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시민을 위해서 공개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은 뭐 공개 공제를 줄여달라든지 임대주택의 숫자를 줄여달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거를 뭐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사실 그래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단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만들려면은 서울숲이라고 하는 거를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커넥팅을 만들고 물론 그게 서울시 전반적인 서울 시민 입장에서 봐도 되게 좋죠. 왜냐하면 서울 압구정역에서부터 660m 걸어간 다음에 걸어가면은 한강다리를 건너가면 서울숲이 나오니까.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그 노분 중에 하나가 공간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걸을 때 공간이 속도가 빠른 데서 안 걸어요. 이게 걸을 때 빨리빨리 지나다니잖아요. 자동차들이. 저런 데는 이런 다리 만들면 제일 좋은데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걸 뭐 여기 가운데다 둘 때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빠르겠죠. 근데 제일 빨라서 좋은데 이럴 때에는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단지 안으로 관통해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서 상업가로하고 연결해서 보행자 다리를 만드는 축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좀 윈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지를 재건축하실 때 꼭 필요한 건 나무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은 그 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 거가 공사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냥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고서 이거를 다시 새로 심는 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리는데 사실 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만이라도 그래서 건물을 남기지는 않더라도 뭐 73동 뒤쪽에 있는 숲을 보존을 해가지고 거기는 자연지반으로 내버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안을 좀 뭐 어느 지역 한 스트리트의 가로수는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조망과 향이 중요하죠. 그건 뭐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조망과 향 같은 것들을 너무나 판에 박힌 그런 타워형 아니면 판상형 이런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싱가포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뉴욕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런 도처럼 생겼잖아요. 저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한쪽에서는 허드슨 강뷰는 동쪽, 서쪽으로 열려 있고 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이 남향인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남향도 보면서 서쪽에 허드슨 강뷰도 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건물의 모양이 저렇게 비틀어진 형태가 나온 거예요. 혹은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지어진 건데 이쪽 이 수공간을 보기 위해서 세대를 만들고 이 안쪽 세대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보게 한다든지 뭐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주택 아파트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발코니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1980년대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나요? 그건 코엑스몰이에요. 8, 90년대 코엑스몰. 왜냐하면 화장실이 제일 깨끗했어요. 거기가 데이트 코스로 제일 선호됐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데이트 코스로 선호되느냐, 뭐 가로수길, 을지로,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죠. 힙당동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데오 거리 같은 다 야외 거리예요. 그럼 왜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이었다가 지금은 다 야외 거리가 핫플레이스로 바뀌었느냐? 우리의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과거에는 이런 주택에 살 때에는 뭐 대청마루도 있고 툇마루도 있고 마당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골목길도 막 내 집처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실내 지하 주차장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우산 안 갖고 나가도 됩니다. 그냥 밑에 가서 차 끌고 다른 데 가서 볼일 보고 다시 끌고 와서 차 세워놓고 하면 하루 왼종일 실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신면 지면 광고에 그 내복 광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살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난방 나오는 따뜻한 데 살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3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거든요. 여기 쾌적하게 보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만나려면 등산 가야 겨우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산복 판매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쉴 때만이라도 이렇게 골목길이나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이런 강북에 있는 골목길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있었는데 발코니 확장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있는 우리 주거의 자연이라고 하면 화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왜 했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했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안방에서 주택 같은 데 살 때 어땠냐면 안방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부자리 개켜서 장롱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안방에 밥상이 들어와요.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먹고 나면 반찬 그릇만 딱 치우면 거기서 책상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잠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 되고 공부는 책상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기능에 맞춰서 가구가 또 필요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잠을 자려면 침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침대는 사실은 하루에 8시간밖에 안 쓰는데 나머지 16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당 5천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치면은 침대 혼자 1억 쓰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가구가 점점 필요해지니까
결국에는 실내 면적을 만들어서 야외 발코니를 없애버렸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밖에 못 나가게 하면은 자연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답답해요. 앞으로는 우리의 발코니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폭이 좁아요.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고 길어요. 빨래 넣는 거 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아파트의 발코니는 한 2, 3m 폭이 돼서 테이블을 놓고 저렇게 앉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윗집 발코니가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 같은 느낌이 안 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한 그 아파트의 모습인데 모든 세대가 발코니가 2, 3m 폭으로 돼 있고 윗집 발코니가 비껴나가서 비도 맞을 수 있고 햇빛도 받고 당연히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에 토식물 확보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당 같은 느낌이 나는 발코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송도에다가 계획해서 진행하는 아파트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결국에는 모든 세대들이 다 발코니와 아니면 테라스가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저희는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발코니를 주로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헤르조그라는 유명한 설계 사무소에서 한 맨하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발코니가 막 있죠. 저런 데가 특별한 펜트하우스로 팔리는 거죠.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왼쪽은 싱가포르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모든 세대가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고 오른쪽은 밀라노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모든 발코니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필요를 느끼시면 추진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디자인할 때 평면도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한옥을 보시면은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고 그다음 마당 건너편에 사랑채가 보이고 거기 창문을 열면은 안방에 있는 사람과 사랑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벽으로 막혀 있죠. 그 창문은 다 바깥으로만 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이 없는 겁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아파트나 이런 주택 평면에는 항상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을 일부러 좀 만들어요. 조그맣게라도. 그래서 내가 방에 프라이빗하게 혼자 있더라도 거실에 있는 사람이나 건너편 사람의 방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 10대 애들은 다 싫어하죠. 근데 싫으면은 그냥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베이 아파트가 있어요. 거실 양쪽에 방이 있죠. 거기서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실 쪽을 향해서 창문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왼쪽 창문을 닫은 경우, 오른쪽 창문을 닫은 경우, 둘 다 창문을 닫은 경우, 둘 다 연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라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뀌고 공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기억의 총합이에요. 다양한 기억이 많아지면은 그 공간이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창문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마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발코니가. 왜냐하면 발코니는 계속 자연이 바뀌잖아요. 계절에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간은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마당인데 봄에 꽃 피고 여름에 비 내리고 가을에 낙엽 지고 겨울에 눈 내리고 한 10가지 풍경이 있다면은 10평짜리 마당이 한 100평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게끔 평면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식으로 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가전제품 사이즈 커지잖아요. 정말 저도 이 현대아파트 살았지만 진짜 이 집에 가서 가전제품 저런 거 들고 가면 양문형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4개 구멍짜리 들고 가면 부엌이 좁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엔 방 하나 부수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지으면은 이 건물은 100년 넘게 쓸 수 있는 걸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벽식 구조로 만들면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가족 구성원 숫자가 바뀌면서 부수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기둥식으로 하면 됩니다. 기둥식으로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다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층간 소음에도 되게 유리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그런 구조도 생각을 해봐. 당연히 높은 천정고가 필요하죠. 이런 연구가 있어요. 2.6m 천정고의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3m에서 높은 천정고에서 공부한 학생이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한 3,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천정고를 높여야 돼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은 뭐 레미안 첼리투스 2.4m 천정고고 에테르노 청담 2.8m, 아크로 리버파크 2.6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여의도에 만들었던 거는 보통 한 3m, 2.9m 정도 천정고가 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 제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를 들어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당연히 들겠죠. 근데 천정고 30cm 정도 더 높이는데 드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더 들었다고 칩시다. 세대별로. 여러분은 그걸 만드시면은 마켓 밸류는 한 3억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편리한 동선의 커뮤니티 시설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커뮤니티 시설들을 상층부에 이렇게 막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상층부에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어느 누가 A동에 있는 편의시설 갔다가 B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뭐 거의 1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저거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옆에 동 올라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연결을 하면은 30초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단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그 여의도에서 했을 때는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다 남양배치였기 때문에 공간 간격이 옆에 측벽으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로 빨리 넘어갔고요. 물론 거기 밑에 뭐 그림자를 드리기 때문에 한층 위에다가 뭐 브릿지를 연결한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걸 만드신다면은 가급적이면은 A, B, C, D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원이 있다면 당연히 연결된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 평면도 보실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엘리베이터에 몇 개의 세대가 붙어 있느냐. 사실은 이거는 고급 주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뭐 고층으로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뭐 한 두 대가 있고 한 층에 두 세대만 있게 한다든지 아까 보셨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층 정도 되는 그런 고급 빌라들은 한 층에 엘리베이터 한 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만 쓰는 거예요. 단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내가 이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딴 세대를 안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 내려서 다른 세대를 갈 때 다른 집 문 앞을 지나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조합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그 홀에서 세대수 조합이 제일 적은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걸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면도 보실 때 화장실이 특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춘기를 키워봤는데 얘는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되게 사적인 공간으로서 보장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사실 몇십 분 안 써요. 뭐 샤워하고. 근데 그 공간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30분밖에 안 쓰는데 뭐 몇 평씩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안방이 있다면 안방 화장실이 좀 투명하게 보여서 그 공간까지도 시각적으로라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모텔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뭐 파크하얏트나 뭐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돼서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라도 빌려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벽으로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체험을 못 하잖아요. 화장실 2평짜리 답답해요. 안방 갔더니 침실 한 10평 답답하고 거실 갔더니 또 나눠져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많은 여러분이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그거를 5평짜리로 10개로 쪼개진 공간에 사실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연결해서 창문을 뚫고 투명한 벽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물론 거기에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커튼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변한 공간을 써서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넓은 공간이 되게 할 것이냐 평면도를 보실 때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의 중심은 식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옛날엔 그래도 텔레비라도 같이 앉아서 봤잖아요. 요즘 다 집에서 혼자 뜨거운 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밥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제일 멋있는 공간으로 꾸며져야 되는 곳은 식탁 놓여져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형 동선이에요. 이게 평면도로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A에서 B를 가잖아요. A에서 B를 갈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B에서 A로 올 때 그 길을 거꾸로 돌아오죠. 우리 아파트 평면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거실 보이고 안방 보이고 건너방 보여요. 그다음 들어간 다음에 다시 간 길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실을 거쳐서 안방을 들어갔는데 안방에 발코니 쪽으로 문이 하나 뚫려가지고 그 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를 돌게 되잖아요. 그럼 뺑뺑뺑뺑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더 넓게 느껴져요. 애플 사옥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동그란 도넛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뺑뺑이 돌면서 영원히 사무실에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형 동선으로 만들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문도 안 만들려고 하고 혹은 그 복도 공간으로 한 반평 없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걸 안 만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걸 만들면은 집은 더 훨씬 넓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은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도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당연히 집을 지으면은 집 안에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옆집하고의 관계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저는 싫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아파트에서 살면서 싫은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앞집 아저씨 만날까 봐 싫어요. 다 아시잖아요. 내려가면서 다른 층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타는 것도 싫어요. 그런 거 옆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뭐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냥 저는 프라이빗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히 무슨 뭐 옆집하고 숟가락까지 뭐 다 알고 품바야 미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에 같이 벼농사 짓던 시절 얘기거든요. 그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도시화된 인간들은 자기의 프라이버시와 오히려 자연하고의 접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에요. 원래 시댁은 멀수록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적절한 거리를 둘 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뭐 제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산 것도 있지만은 이 아파트가 갖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과 단지 설계의 기본 룰이 거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방에 만들어진 혁신 도시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만들면은 그게 아마 다른 데의 여파가 계속 생겨날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저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의 집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되게 좋은 어떤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서울시 그 행정직의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 너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아시잖아요. 이번에 A사 B사 나와서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세요. 개판이에요. 그만큼 이게 되게 치열하게 누구나 다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싸움에 저를 꼭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디자인을 더 좋게 만드는 쪽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